하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5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형식적인. 언젠가부터 형식적으로 하는 게 그냥 스타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언제나처럼 경희대 우주과학과 전명원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후 연구원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박사가 아닌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은 꼭 박사가 될 사람이었고요. 네. 한 사람은 박사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뭐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희박한 그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정규 멤버로 네. 돌아왔고요. 개기일식은 두 분은 안 혹은 못 가셨습니다. 못 갔죠. 네. 일단 교수님은 갈 수가 없고 네. 영원님도 갈 수가 없고 예. 네. 인터넷상에서 인스타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이것저것 많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100명이 넘게 갔으니까 개기일식 얘기는 이미 삼태성제에서 자랑을 한참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오늘 굳이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기일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찍은 게 많고 네. 100분이나 가다 보니까 또 그중에는 뭐 360도 영상 찍는 분도 있고 뭐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찍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일을 모아가지고 뭐 그리고 저 사진들하고 또 도슨트 하시던 뭐 K 박사님, 이소연 박사님, 이정모 관장님 그런 영상들도 해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조만간에 업로드를 할 생각이니 네. 보시면 또 되게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고요. 네. 개기일식은 여하튼 네, 개기일식도 개기일식이지만 그 전에 스미소니안 간 거, 그 다음에 맨해튼 간 거. 사실 이건 다 저의 바스켓 뭐라 그러죠? 그 버킷리스트를 충족시키기 위한 루트였고요. 네. 근데 모두들 좋아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맨하탄을 싫어하며 누가 스미소니안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내년에 오로라 여행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될진 모르겠으나 예, 제가 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막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개기일식 때 사실은 날씨가 되게 흐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잔뜩 가지고 갔지만 안경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어두워요. 네. 날씨가 어두니까 그걸 보고는 구름에 가려가지고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한번 꺼내보면 이게 저희 청취자이신 멕시코의 네. 칸쿤에 있는 올라 투어를 운영하시는 이 주소연 님이란 분이 저희가 간다는 거 아시고 이거를 한국까지 150개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흑요석 렌즈거든요. 옛날에 뭐 마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식 때는 전통적으로 이걸로 봤대요. 근데 이거는 권장되는 렌즈는 아니에요. 이제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면서도 이거를 그냥 열심히 보지 말고 안경으로 보되 한 번씩 어두워졌을 때나 그럴 때 혹은 뭐 이렇게 빛을 비춰볼 때 이럴 때 써라라고 줬는데 막상 흐려가지고 안경으로는 거의 안 보이고 이걸로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네, 기능을 했다. 여하튼 네. 혹시 멕시코 칸쿤 가실 분들 계시면 이건 제가 심지어 요청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정성으로 생각을 하면 올라 투어 연락하셔가지고 아마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연락하셔서 그 칸쿤 그리고 그 근처에 그 치첸 이트사라고 그 멕시코 옛날 그 마야 문명 피라미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쪽 투어도 하신다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 꼭 한번 찾아서 연락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미소니언의 그 기념품이죠. 네. 키링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페이스 셔틀 막 돌아가고 이거 만져도 이제 묵직하고 단단하고 쇠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 중간에 그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미국의 LA 쪽에서 오신 그 임수빈 님이 저희 오래된 팬이신데 굳이 저희 출연자분들에게 다 하나씩 드리고 싶다고 자비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삼태성지 때는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처음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 흑요석 렌즈와 저희 스미소니안 그 기념품.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드렸지만 네, 다시 드리는 척하면서 드렸고 이미.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출연자들께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진짜. 이거를 저 같으면 안 해요, 귀찮아. 그러니까요. 이거 150개나. 네, 이거 렌즈 150개 이것도 굳이 그 스미소니안의 기념품 샵에서 고민 많이 하셨어요. 뭐 사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굳이 신경 쓰신다는 게 그러게요, 대단하고 진짜. 사실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유지가 됩니다. 네. 진짜로. 감사하네요. 예, 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계 속의 유령 책 북토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북토크를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왔고요. 네.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는데 네. 뉴스앤올리스 하시는 전희종 교수님이랑 둘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쩌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쩌면 뉴스앤올리스 대신에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개기일식 영상은 3세 성제 대신에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 봐서 저희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한 번씩은 또 다른 이벤트식 네. 다른 색깔의 영상도 올리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이 김에 말씀드리고요. 자, 저의 오프닝은 무엇인가? 정식 오프닝은 우리 개기일식을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개기일식 다음은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개기일식이 있죠. 네. 일식 한번 보신 분들은 또 다음 개기일식이 뭐 이집트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시면서 그것도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몇 년 후에.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정여행을 3번이나 하기도 좀 그렇고 저는 볼 거 다 봤거든요. 맑았을 때도 봤고 네. 어두웠을 때도 봤고 또 이집트는 많은 사람이 함께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잡상인이 정말 많고요. 그 사기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 인도 분위기에 그렇죠. 인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가 직접 겪은 일화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서 제가 혼자 가가지고 겪은 말도 안 되는 사기극들 뭐 이런 그래서 100명씩 모시고 가기에는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서 개기일식 다음은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신성 폭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초신성 폭발을 많이 들어봤고 우리는 아니고 저는 적어도 네. 두 분은 많은 다른 사례를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들어온 건 초신성 네. 폭발이었고요.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란 거는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사실 네. 몇 년 전부터 저 베텔게우스 터진다. 그것도 이제 터진다는 게 내년인지 100만 년까지는 아니다. 아무튼 뭐 100년 후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천문학께서는 100년 정도는 뭐 내일과 같은 네. 동일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뭐 터진다 안 터진다 하다 그냥 기대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신성 폭발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해서 봤더니 나사에서 이 북쪽 왕관자리 T라는 북쪽 왕관자리 옆에 있는 그 별이더라고요. 이 별이 폭발할 수 있다. 폭발이 일어날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9월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네. 그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네.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 북쪽 왕관자리 T라는 것은 이제 그 초신성이 아니고 백색 외성인데 얘가 80년에 한 번꼴로 폭발을 한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주기가 완전히 일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뭐 1, 2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폭발은 1946년에 일어났고요. 이건 그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 이 반복 신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초신성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소위 반복 신성이란 신성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쪽 왕관자리 T고 그리고 어떤 신성들은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네. 수백 년 혹은 뭐 한 번 터졌는데 아직 안 터지고 있는 것들 기록상으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이 80년이면 굉장히 짧은 주기다라고 그렇죠. 하고요. 지난번은 이제 78년 전인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을 꼭 안 채우고 올해 9월 안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하냐 하면 일단 80년이 거의 다 됐고 그런 다음에 얘가 폭발하기 한 1년간은 어둡고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북쪽 왕관자리 T가 지난해 3월에 즉 1년쯤 전에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적어도 9월 말 안에는 폭발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다라는 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건 저는 완전히 새로 보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터질 수 있나 봤더니 북쪽 왕관자리 T가 백색 외성인데 주변에 적색 거성하고 쌍성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뭐 물질이 뭐 빨려 들어가고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리인데요. 이 쌍성계를 이루는 적색 거성이 물질을 이제 방출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자주 방출을 계속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이 백색의 성인 북쪽 왕관자리 T에 점점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표면에 물질이 쌓이기 시작한대요. 이 백색의 성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되고 한계에 도달을 해서 즉 물질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폭발을 한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네. 때문에 폭발을 해서 껍데기를 한 번씩 분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 슈퍼노바 그러니까는 그 초신성하고는 다른 네. 방식이긴 네, 한데 네. 그냥 백색의 성 그대로 있다가 한 네. 번씩 껍데기를 터트려주는 맞아요.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80년 뭐 이런 짧은
나름 짧은 주기로 계속 반복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백색의 성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네. 다시 껍데기 쌓이면 또 언제 터져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베텔게우스 터질 때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잖아요. 막 낮에도 보이고 낮에, 심지어 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것을 기대했으나 역시 8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그런 장관일 수는 없다. 밝기가 이제 지구에서 볼 때는 심지어 1000에서 10만 배까지 급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숫자로는 이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북쪽 왕관자리 T 상성계의 둘이 같이 이제 빛나고 있겠죠. 멀리서 보니까 한 덩어리로 보일 텐데 10등급이래요. 네. 10등급인데 폭발을 하게 되면 2등급으로 향상된다. 그런 북극성 비슷한 밝기랍니다. 네. 그러니까 별이 없던 곳에 별이 하나 생기는 느낌 그렇죠. 정도이지 압도적인 막 비주얼로 은하가 폭발한 것 맞아요. 같은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아마 모를 것이다. 마음 먹고 보지 않으면 그렇죠. 모를 열심히 보고 것이다. 있으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리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쪽에 있는가. 직녀성에서 동남쪽으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북쪽 왕관자리 T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위치를 보신 다음에 지금은 별이 없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번거로운 과정입니다만은 그다음에 나중에는 갑자기 밝은 별이 짠하고 나타나면 걔가 지금 폭발을 한 것이다. 네. 어쨌든 간에 엄청난 우주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3,000광년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사실 폭발하면 3,000년 전에 폭발한 거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이것도 막 되게 길게 막 빛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간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고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해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거대한 코스믹 이벤트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보면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폭발이다. 하지만 천문학자들께는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게 주기가 비교적 짧아서 이게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고 그쵸. 예,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하튼 우리는 알고 있자라는 것이고 나중에 그 때가 되면 뭐 뉴스가 또 나올 테니까 그때는 우리가 진짜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9월 정도로 폭발 시기를 예측한다고 하셨는데 네. 저기가 이제 천여자리 근처거든요. 봄철 별자리입니다. 저기가.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9월 정도가 되면은 태양이 저 근처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돼서 만약에 정말 9월에 터진다라고 하면은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주가 아닌 이상 예. 네. 볼 수가 없네요. 네, 볼 수가 없지 않을까. 항상 낮에 있으니까 저쪽은 네, 네. 네, 밤에는 볼 수가 없다. 네, 우주에 있어서도 관측이 힘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구에 있는 우리는 네, 특히 네, 그러면 이제 저게 심지어 매우 약한 네. 폭발인데다가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안 아예 네. 정말 개기일식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네. 그렇죠. 개기일식 일어나면 그렇죠. 그럼 볼 수 있겠죠.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개기식을 쫓아다닐 수는 없고 예, 이렇게 무의미한 얘기가 되고만 오늘의 오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상황 되면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자유 게시판에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차피 이번에 블랙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기로 네. 그죠 하신 바람에 네. 제가 전명훈 교수한테 다 밀었죠. 네. 늘 그렇듯이.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봐주시고 네. 일단 질문을 읽는 건 제가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한번 이게 답변을 준비해 주셨다니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별로 수학은 없을 겁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흑 물질로 구성되었거나 암흑 물질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들이 뒤섞여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이 있을까? 흥미로운 발상이긴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물질과 암흑 물질이 뒤섞은 블랙홀이 가능하다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암흑 물질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초신성 폭발이 발생했을 때의 밝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유효한 질문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네. 좀 미묘한 느낌도 있는데
여하튼 교수님께서 답을 네. 해주기로 하셨으니 이제 네. 공은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로 이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 결국에는 암흑물질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일부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그죠. 하는 질문인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이냐인지도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그렇군요. 질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실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답변은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게 답일 텐데요. 근데 거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암흑물질의 성질이 어떠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중력으로만 상호작용을 한다, 암흑물질은. 근데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암흑물질의 좀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암흑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측을 하나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꼽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총알 은하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두 개의 은하단이 지금 충돌을 한 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표현된 게 일반 물질인 가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암흑 물질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모여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암흑 물질은 완전히 이제 비껴나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서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암흑 물질은 거의 그 중력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질척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예. 반면에 이제 이 일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끈적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중력뿐만 아니라 전자기력이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물리학적으로는 점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렇군요. 네. 정말로 끈적거리다는 표현을 쓰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뭐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게 되는데,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점도가 그냥 0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지나쳐 가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반면에 이제 일반 물질은 이렇게 뭔가 뭉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암흑물질의 그 특성을 고려하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블랙홀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물질을 이제 유입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질을 유입을 받는데, 이게 바로 옆에 만약에 별이나 아니면 가스구름이 있으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물질이 블랙홀로 완전히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반을 만들게 돼요. 네, 회전하면서. 네, 회전하는 강착 원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일반 물질과 그런 암흑 물질이 다 섞여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돌다가 안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왜 떨어질 수가 있냐면, 이 원반에 있는 많은 물질들과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궤도 에너지를 잃게 되면서 안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블랙홀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잘 상호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으로 끌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양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 률이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블랙홀을 만든 다음에 얼마만큼의 암흑물질이 유입이 돼서 이제 블랙홀이 커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한 100 정도의 물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10% 미만 정도만 이 암흑물질의 형태인 거죠. 네. 네. 근데 그것도 매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홀이 이제 블랙홀 중에서 암흑물질이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렇지만 그 양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고 그렇군요.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 물질과 암흑물질이 뒤섞인 블랙홀이 가능하다면 암흑물질이 초신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 질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신성 폭발이 발생했을 때 밝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많은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정정을 하자면, 사실 블랙홀은 마지막 어떤 운명이에요. 별의 운명이고, 그 전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일반적인 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암흑 물질이 포함된 별을 만들 수 있느냐? 음. 이런 질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건 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인 거죠. 블랙홀도 이제 암흑 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 똑같은 질문인데, 요 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별이 이렇게 뭉쳐져서 결국에 아주 넓게 펼쳐진 가스 구름이 이제 뭉쳐져서 결국 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스가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온도에 의해서 압력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핵융합을 할 만큼 이렇게 밀도가 높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밀도를 계속적으로 높여서 중력이 이기게 만들려면 어떤 냉각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입자가 에너지를 잃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물질은 가능해요. 그래서 냉각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가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암흑 물질은 잘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잃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수축을 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지 이것을 도와주지는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만들기 어렵다라고 답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암흑 물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암흑물질에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트럴리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뉴트럴리노 이름에서도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뭔가 뉴트리노보다 한 겹 더 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네. 근데 뉴트리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뉴트럴리노는 아직까지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암흑물질이 이 뉴트럴리노라면 뉴트럴리노는 엔타이 뉴트럴리노, 즉 반물질의 형태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일반 물질과 반물질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쌍소멸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암흑 물질도 암흑 물질과 반암흑 물질이 만나면은 쌍소멸을 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가스에 이런 일반 물질과 이러한 뉴트럴리노와 반 뉴트럴리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쌍소멸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별들을 암흑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네. 이것이 그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림이긴 하지만 이름을 암흑별이라고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별이라는 뜻이에요. 네. 야, 네, 그래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 수는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별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내는데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암흑물질과 반암흑물질이 쌍소멸하면서 나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게 별을 이루고 있을 만큼 천천히 소멸을 하게 되나요? 암물질하고 물질이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양이 많아야 되는 양이 것이죠. 아주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 암흑물질뿐만 아니라 일반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네, 완전히 이제 암흑물질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예. 네. 그냥 순식간에 소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일반적인 별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그룹에서 좀 연구를 좀 심각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그 블랙홀이 암흑물질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많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면에 이 뉴트럴리노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 만약에 암흑 물질이 어떤 특정한 그런 입자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초신성 폭발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것도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제 초신성 폭발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색 외성이 주변에 있는 어떤 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질이 유입되면서 노바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슈퍼노바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노바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이렇게 어떤 중력적인 효과가 더해졌을 때 되는 거고 아니면 만약에 아주 빠르게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은 얘가 한 번에 다 폭발을 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초신성이 존재하는데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질량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태양 질량의 한 1.4배 정도인데 어떤 이런 초신성을 관측을 해봤더니 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초신성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떠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원래는 압력이 이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백색 외성인데 이 중력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해서 중력이 압력을 이기면서 폭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중력이 더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암흑물질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암흑물질의 형태로 그러한 중력적 효과가 더해지면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측이 이러한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별에 대한 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도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신 거긴 해요. 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학자들 내부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질문들은 다 지금 연구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분야, 천문학뿐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질문을 해왔고 의문을 네. 가져왔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참신한 질문이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학계에서 네. 이미 다루고 있는, 네. 손대고 있는 분야다. 네. 실제 이렇게 다루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질문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매번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저도 굉장히 좀 미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은 저희가 답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블랙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네. 예. 네. 이제 뭐 우리 블랙홀 얘기가 더 남았나요? 정말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진짜. 11년째인데 블랙홀도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또 네. 할 얘기가 있군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블랙홀들은 일반적으로 뭐 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니면 별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점점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거대 질량 블랙홀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원시 블랙홀입니다. 원시. 네. 근데 말에서도 이제 느껴지다시피 아주 우주 초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블랙홀들은 빅뱅 이후에 한 5억 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일단 뭐 것들이거든요. 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죠. 걔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원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빅뱅 이후에 1초. 네. 1초가 됐을 때 만들어졌을 거라고. 원시도 아니고 이거는 뭐 유아잖아요. 그렇죠. 신생아. 네네. 그런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이론상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이게 나오게 됐느냐? 사실은 빅뱅에 가까이 갈수록 우주는 굉장히 밀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높으면은 블랙홀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근데 우주 전체가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마 블랙홀 안에 있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밀도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밀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밀도가 낮을 때 그 밀도가 높은 지역이 충분히 밀도가 높으면 블랙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제가 가져온 그림에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주는 굉장히 균일했다. 하지만 두 번째 교훈은 그 와중에도 미묘한 어떤 그 불균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밀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밀도가 낮고요. 근데 이 밀도 차이가 우주가 더 작았던 과거에는 더 극명했겠죠. 네. 어떤 지역은 밀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아마도 블랙홀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언제냐면 추정을 해봤을 때 급팽창이 끝난 직후 정도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급팽창이 한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시작해서 10의 마이너스 32초에 끝나면 그 이후 1초까지. 네. 그때부터 1초까지. 네, 그렇죠. 당시로서는 영겁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네. 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이제 블랙홀인데 그 다음에는 왜 안 생기냐면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면서 점점 밀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건을 성립을 안 하는군요. 네, 이제는 네. 그래서 딱 그때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양자요동, 밀도요동 이런 얘기 급팽창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양자 요동이 급팽창을 거치면서 밀도 요동으로 이제 고정이 되고 네. 그리고 밀도 요동도 다양한 사이즈가 있죠. 작은 사이즈는 지금 현재 우리 뭐 외소 은하에 해당한다던가 아주 큰 스케일은 은하단에 해당을 네. 한다던가 그래서 이 밀도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화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아주 이제 울퉁불퉁한 어떤 장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급팽창이 끝났을 시점에는 이 이전에는 에너지들이 다 에너지로 이제 존재하고 입자가 없었는데 급팽창이 끝난 이후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 정말 우리 몸을 분해하면은 마지막까지 가는 그 입자들이 이때는 있는 것이죠. 네. 네, 쿼크라든지 그래서 실제 입자들이 모여 있는 영역은 밀도가 높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블랙홀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가 모식도로 보면 이런 형태일 거야. 우주의 모든 곳에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이죠. 원시 블랙홀이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질량이 작고 어떤 건 질량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고요. 요거를 좀 더 좀 시각화한 그림이 요런 그림입니다.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블랙홀들이 이렇게 마치 지뢰처럼 우주의 지뢰처럼 이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크기는 클 수는 있어도 사실은 질량은 크더라도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전체에 원시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곳곳에 지뢰밭인 것이죠. 저게 아직까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렇죠. 건가요? 왜냐면요. 블랙홀이 예전에는 당연히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이제 바꾼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신 네, 거죠. 모든 걸 빨아들이는 동시에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한다. 호킹 목사로. 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블랙홀이 결국에는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는 만큼 그것에 대응되는 질량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생겼던 원시 블랙홀들의 질량이 매우 작았다면 그러면 호킹 복사로 지금 이 순간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모두 다 소멸을 해서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가장 작은 질량, 그러니까 한계 질량 같은 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질량 이상이 돼야지만 이것은 호킹 복사로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한 10의 11승 킬로그램입니다. 매우 무겁군요. 네, 매우 무겁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단위는 아니니까 네.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뭐와 이제 상응이 될까 했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 정도의 질량. 예, 네, 그렇죠. 물론 사이즈가 다양하지만 몇백만 톤 단위가 되겠군요. 네, 그 정도의 예. 크기인 것이죠. 네. 그러면 블랙홀로서는 엄청나게 가벼운 것일 수 있으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렇죠. 지금 뭐 사진 찍고 어떤 네, 네. 그런 것들에 비하면 네. 근데 어쨌든 존재할 수는 있고 근데 사실 블랙홀 그 호킹 복사로 네.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건 일반 블랙홀의 경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뭐 걸리죠. 우주의 나이 이런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맞아요. 그런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맞아요. 얘는 그 정도 무게가 넘으면 안 된다. 네. 넘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남아 시간이 있을 걸린다. 것이고 네, 남아 아니면 있을 소멸했을 것이고 네. 게다가 이 블랙홀은 우리가 뭐 은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지뢰밭 같이 네.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좀 추정하기 어려운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다가 네. 어쩌쩌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은하 인터스텔라 네. 혹은 인터갤럭시 여행을 하다가 네. 갑자기 앞에 뻥 나타나서 그럼요.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 있죠. 말 그대로 지뢰군요. 네. 예측 지뢰죠. 불가능. 네. 말씀대로 사건의 지평선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 네. 야 이건 탐지도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네. 야 이건 우리 그 미래의 후손들이 은하계를 자유롭게 여행 다닐 때 큰 장애물이군요. 네. 있으면은 분명히 장애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10의 11승 킬로그램 그 피라미드의 질량을 갖는 물론 이게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블랙홀은 이 피라미드 정도의 질량을 갖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와 원자와 이제 비교를 할 때는 뭐 거의 그냥 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그것보다 크면은 질량이 크면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걸로 이 주제로 SF가 나올 만했는데 네.
이게 되게 최근의 연구인가 봐요. 이, 그렇진 않은가요? 이 개념은 한 1975년부터는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작가들이 몰랐을 수가 있네요. 그냥 근데 이렇게 사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네. 임팩트 있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못 갈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사실은 충분히 SF 소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975년부터 계산을 했습니다. 네, 계산을 이 그 블랙홀의 질량이 얼마나 작을지, 그리고 만약에 작은 블랙홀, 큰 블랙홀이 다 섞여 있다면 그 분포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떤 급팽창 모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이 모델에 따르면은 질량이 작은 블랙홀이 훨씬 양이 많고 그 질량이 큰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적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홀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원시 블랙홀이 매우 작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작아서 생기자마자 거의 그냥 호킹 복사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에 다 폭발을 하는데 이 호킹 복사는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증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점점 소멸을 하면서 속도가 가속화가 됩니다.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생긴 원시 블랙홀이 다 질량이 작고 동시에 다 폭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증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우주 초기에 한 3분 안에 일어났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우주도 작았을 텐데 네, 그 우주도 와중에 그죠. 그 와중에 영향이 컸을 텐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컸겠죠. 네.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내려가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입자들이 들러붙기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하니까 점점 이제 서로 잘 캐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 핵 같은 걸 만들 수 있었어요. 막 중성자와 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었고,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빅뱅 이후에 3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태초의 3분간이란 말이 네, 맞습니다. 와인버그의 책 제목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블랙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증발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냈다면 우주 전체가 다 가열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냉각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막게 되는 것이죠. 네. 냉각하는 동시에 또다시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자의 생성들이 매우 늦어졌을 겁니다.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흔적들은 배경 복사에 다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 만약에 있었으면 드러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3분이 아니라 더 늦어졌겠죠. 그 입자들이 이제 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원시 블랙홀이 있었어도 질량이 그렇게 작진 않았나 보다. 뭐 이러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역으로 말하면 우주 배경 복사 등등의 네. 증거로 봤을 때 적어도 태초에 그 원시 블랙홀이 생기자마자 전부 다 사라지지 않았을 전부 것이다. 다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예일 뿐이고 아주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것들로 이 원시 블랙홀의 질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쳐내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원시 블랙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왔을 때가 중력파 관측이 됐을 때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중력파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고주파 중력파, 그 다음에 최근엔 저주파 중력파가 발견이 됐는데 2017년에 처음 발견된 거는 이 고주파 중력파입니다. 아주 그 밀도가 높은 그러한 천체들이 서로 병합을 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중력파인데요. 예를 들어 블랙홀끼리도 충돌할 수 있고 아니면 중성자별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중력파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블랙홀의 질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추정을 해봤더니 우리 태양 질량의 한 20-3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관측 데이터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한 그 정도의 질량인 거예요. 태양 질량의 한 20-30배 정도.
그래서 이게 뭔가 암시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그쪽 질량의 블랙홀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죠. 네, 네. 우리가 사진 찍고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니면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들의 질량은 태양 질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무거운 블랙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은하 중심에 있는 건 엄청 큰 거고, 그렇죠. 아니면 우리 태양이랑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 태양보다는 한 8배 이상 무겁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20, 30배는 좀 미묘하다. 그렇죠. 아하.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동시다발적인 그런 일관적인 질량이 아마도 이것들이 이런 원시 블랙홀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원시 블랙홀이 아마 많이 살아남았을 테니 네. 저 질량의 네. 블랙홀들이 많이 있겠거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식의. 네, 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태양 질량이 20, 30배 되는 블랙홀이 생겨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이 둘이 만나서 이런 중력파 신호를 낼 뭐 빈도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관측되는 중력파의 빈도수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블랙홀들이 원시에서 만들어진 블랙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 정설은 아닙니다. 네, 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 원시 블랙홀이 그렇게 많이 존재했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암흑물질이 아닐까. 그러게요. 또 네. 말 된다 이거.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것들이 이제 아주 처음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마초라고 네. 여기 밑에 제가 써놨는데 뭐 Massive Compact Halo Object라고 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을 막 열심히 찾아다닐 때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마초라고 하는. 근데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뭐 별질량 블랙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부터 유추를 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이 암흑물질의 그 많은 수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해서 단칼에 그냥 없어진 그런 것들인데 네. 이제 뭐 원시 블랙홀도 이런 마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암흑물질이 원시 블랙홀이다라고 하면 이 원시 블랙홀의 크기가 거대 질량 블랙홀처럼 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흑물질을 관측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이용했던 게 은하의 회전곡선입니다. 네. 그래서 은하의 회전곡선이 이야기하는 건 이 암흑물질이 은하 중심부뿐만 아니라 은하 바깥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게 퍼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원시 블랙홀이 거대 질량 블랙홀처럼 컸으면 은하 중심부에만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암흑물질로서는 이제 탈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암흑물질이 원시 블랙홀이라면은 좀 어느 정도 질량이 작은 그런 블랙홀이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소행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하계 주변에 네.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일단 뭐 감지는 안 네. 보이니까 네. 감지는 안 되지만 이게 뭐 엄청난 힘으로 네. 물질을 마구 빨아들여서 은하를 뭐 해체시킨다든가 네. 이건 아닌 것이고. 그건 아닌 것인 거죠. 네. 네. 근데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이 암흑물질처럼 이렇게 원시 블랙홀이 많다면 어떤 효과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홀 주변에 있는 시공간이 엄청나게 이제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빛이 나에게 올 때 휘어져서 이제 돌아오는 중력 렌즈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우주의 모든 곳에서 이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워낙에 작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이크로 렌징 효과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그런 렌징 효과를 우리가 보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암흑물질이 될 수는 있지만 또 그 질량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블랙홀이 많이 존재하면 우리 태양계 내에도 이제 소행성 정도의 블랙홀이 그러게요. 저도 아까 그 생각했는데 뭐 지구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소행성 정도의 질량이다라고 하면 실제 소행성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사건의 지평선은 원자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하나가 우리 지구를 통과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하지만 만약에 대기권을 통과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큰 뭐 별똥별처럼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구를 뚫었다라고 하면은 약간 분화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들어가면 나온 곳이 있어야 되니까 들어간 분화구와 나온 분화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뭐 질량이 일단 네. 뭐 크고 네. 예, 그리고 뭐 빠른 속도로 부딪힐 테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런 부딪히니까요. 정도의 에너지로 인해서 그런 맞아요. 흔적은 남겠지만 네. 그게 뭐 괴멸을 일으킨다거나 지구 멸망 뭐 이런 쪽은 아닐 것이다.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네.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우리 지구와 그런 원시 블랙홀이 부딪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화구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각 효과나 아니면 대기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그 흔적은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 대기 효과나 지각 효과가 활발하지 않은 곳, 그 달이나 아니면은 뭐 소행성이나 거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20세기 초에 그 시베리아의 퉁구스 네. 네. 그쪽에 떨어진 뭔가가 있긴 있거든요. 네, 네, 네. 분명히 그 현상은 있었고 그래서 거기 주변을 초토화했고 네. 그 폭발이 뭐 거의 뭐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서 진동이 전달된 정도로 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블랙홀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좀 작은 블랙홀이.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흥미는 있지만은 과학적 베이스가 너무 없어서 사실 좀 듣다 보면 너무 엉뚱한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결국은. 그래서 오히려 좀 무시되는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현상은 있었으니까 네. 그냥 규명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말씀대로라면 뭐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초신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백색 외성이 이제 만약에 홀로 존재하면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70억 년 지나면은 백색 외성이 되지만 이제 홀로 존재하죠. 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진 않는데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만약에 혼자 폭발을 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폭발을 했지? 라고 하면 결국에 이 중력의 압력을 이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중력적 효과가 작용을 하면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근처에 블랙홀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블랙홀에 의해서 이제 중력이 더 가해지게 되면 결국에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압력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주에서 여기저기서 홀로 존재하는 백색 외성이 폭발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또 이런 원시 블랙홀일 수도 있다. 그러게요. 네. 그냥 백석의 성이면 폭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들 생각하고 삽니다. 학자들이란.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JWST 관측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물론 이게 정설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 원시 블랙홀을 이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문제는 JWST 관측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우주 초기에 밝은 은하들 아니면 저렇게 큰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관측이 잘못됐다. 아니면 관측을 해석하는 도구가 잘못됐다. 그 관측 툴이 잘못됐다.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예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니라 2배다. 뭐 그쵸, 그런 이렇게 얘기 있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가능한 것은 우주 초기에 이러한 은하의 형성이나 우주의 구조의 형성이 가속화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속화가 되면은 왜 그렇게 우주 초기에 진화가 빨리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밀도 요동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밀도 요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씨앗이에요. 밀도의 씨앗. 그랬을 때 제가 이 두 가지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게 똑같은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 즉 은하를 만들 만큼의 작은 사이즈의 밀도 요동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밀도 요동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큰 밀도 요동은 아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밀도 요동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똑같은 파장인데 이 높이가 다르죠. 네.
즉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모여 있는 곳에 물질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밀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밀도 요동의 세기가 훨씬 큰 겁니다.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밀도 요동의 세기가 크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은하나 이런 것들은 아주 빠르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밀도 요동의 세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은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임의로 우리가 그냥 밀도 요동의 세기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이 원시 블랙홀이다라고 아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밀도 요동이 원래 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밀도 요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급행창을 거치면서 블랙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랙홀이 생기면 그 주변에 물질이 더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물질이 더 모이면서 밀도가 높았던 영역이 더 높아지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밀도 요동의 세기를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로 이 밀도 요동의 세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왜 우주 초기에 은하 형성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원시 블랙홀이 어쩌면 우주의 빠른 성장, 네. 은하들의 네. 빠른 성장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를 도와준 역할을 네네.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부터 이렇게 세 개의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네. 왼쪽은 이러한 블랙홀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중간에는 한 어느 정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은 아주 극대화해서 이 블랙홀의 효과를 넣었을 때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가장 왼쪽에 그 흰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은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은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이것이 다 같은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를 비교하는 건데 어떤 모델에서는 은하가 잘 생겨나지 않고, 오른쪽은 은하가 아주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차이는 이 원시 블랙홀의 존재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차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JWST의 관측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절대 정설은 아니다. 네. 네, 절대 정설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우주의 나이를 2배로 늘리는 거나 이거나 정설은 아니고 그렇죠. 한번 이제 답을 내보려고 그렇지만 해보는 시도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 나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둘 다 마이너하다. 네. 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게요.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시 블랙홀이 깔려 있고 거기에서 이 물질들이 모이면서 은하가 형성되고,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 어떤 논문에 나온 걸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들도 생겨나면서 은하, 우리가 관측하는 JWST 은하들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 좋은 게, 우리가 현재 아주 거대한 블랙홀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거대 질량 블랙홀이 아주 우주 초기에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 수 있을까인데, 원시 블랙홀이 존재했으면, 그리고 그 원시 블랙홀의 질량이 상당했으면 이것들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기면서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시기에 충분히 저렇게 컸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거대 블랙홀들은 사실은 원시 블랙홀이 잘한 거다. 그럴 수도 있는 이런 것이죠. 식으로. 네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느낌은 있네요. 그렇죠. 블랙홀의 하나에서는 네. 특히나 이제 있죠.
근데 얘는 직접 관측은 네.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사이즈인지도 모르고, 네. 직접적으로 관측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다른 별질량 블랙홀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네. 면이 있죠. 예. 음. 하지만 빈도수, 그러니까 아주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별로는 절대로 그 많은 블랙홀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원시 블랙홀이 만든 효과를 가지고 이 원시 블랙홀이 얼마나 많이 존재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져야 되는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이제 원시 블랙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JWST가 최근에 관측한 실제 아주 먼 블랙홀이에요. 네. 이 블랙홀은 UHG1이라고 하는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이고요. 138억 년 중에 5억 년이 되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블랙홀입니다. 이런 게 뭔가 그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잖아요. 완전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죠. 네. 네. 왜냐하면 별이 한 2억 년, 3억 년에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이 5억 년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하냐면 일단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 질량의 한 430만 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는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질량을 이제 좀 비교하면 이렇게 돈 단위로 한번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 와닿으시죠. 그렇죠. 1000억 원과 네. 그다음에 430만 원인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그 소위 천문학적인 숫자 생각하든 원화로 생각을 해라. 단위도 대충 맞고 네, 확실히 와닿죠. 예, 특히 네. 원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0억과 그 다음에 430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발견된 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 질량과 별 질량을 따로 다 잴 수가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여기서 발견된 블랙홀의 질량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보다 더 무겁습니다. 네. 우리가 430만 그 태양 질량이라면 이것 같은 경우는 1000만이에요. 네. 1000만 태양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5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블랙홀보다 더 큰 블랙홀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은하 안에는 별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측인 것이 별이 먼저냐 블랙홀이 먼저냐에 대한 해답을 준 거예요. 네. 그럴 네. 수 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유입하면서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별이 먼저가 아니라 블랙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블랙홀을 먼저 만들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네, 우주 초기에 아주 거대한 가스 구름이 있으면은 이것이 한꺼번에 붕괴를 하면서 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물질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실제로 발견되지는 못했어요. 이건 어느 정도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큰 씨앗의 블랙홀을 만들면 이걸로부터 조금만 자라도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니까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었죠. 네. 네. 그래서 JWST에게 이제 기대했던 것이 우리가 다 만들어진 후에 블랙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네, JWST가.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해낸 거예요. 네. 실제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명확하게 별보다 블랙홀이 먼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 JWST가 참 큰일 많이 합니다. 그죠? 한동안 우리가 좀 속이 뜸하긴 했는데 네, 지금 네, 네.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뭐랄까 활약을 정말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대 질량 블랙홀을 만들 때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하냐 큰 씨앗으로부터 출발하냐 거대 질량 블랙홀에 관련된 연구의 거의 99%가 다 이 두 개로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JWST가 이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관측적 증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관측이기 때문에 또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아주 익사이팅한 아주 이제 흥미로운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네요. 네, 블랙홀에 대해서는 역시 뭐 계속 네. 끊임없이 나온다. 네, 심지어 그렇죠. 이건 뭐 최신 연구라고까지 하기는 좀 네. 이 부분은 최신 연구. 네, 이 부분은 거죠. 완전 네. 최신 연구이고요. 근데 앞부분 얘기는 또 네. 이미 얘기되던 네. 연구되던 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참 블랙홀 하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네. 가장 유명한 것이잖아요. 네. 적어도 뭐 더 신비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블랙홀은 정말 신비하고, 근데 이 블랙홀의 상식이란 건 항상 그랬다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봐왔고, 정말 별이 먼저 네. 생겨서 걔가 늙어가지고 뻥 터지면서 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그런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중력이 저희가 되면, 질량이 되면 네. 얘가 블랙홀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그냥 굉장히 그 도식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그려왔는데, 말씀대로 블랙홀이 먼저일 수 있다. 뭐 네. 모든 블랙홀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심지어는 우주에서 별보다 블랙홀이 먼저 생겼을 수가 있고, 네. 작은 블랙홀 같은 경우에, 지금 원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존재했다면 네. 분명히 별보다 일찍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1초 정도에 생긴 너무나 것이죠. 빨리 네.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주의 천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기원은 어쩌면 블랙홀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무리 작아도 천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그렇죠. 특성을 만약에 갖고 그게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게 네. 첫 번째 생겨난 천체인 거죠. 그죠. 네. 입자는 아니니까. 그죠. 네. 네. 야, 참 과학자들 열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도 뭐 좀 보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유사과학자도 아니고 소위 그 아마추어 학자들이란 분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 중에 훌륭한 분도 있지만 네.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그런 책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본인이 직접 이제 발간을 하신 뭐 우주는 없다는 책도 있었고, 이분은 최근에 또 저한테 증보판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을 이제 해오시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들을 보고 있으면 뭐 내용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러니까는 어떤 지적을 하시면서 이건 나만 생각을 했지, 너희들은 아무도, 너희 천문학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절대 한 번도 고려하지도 않았고 연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이 분명한데 내가 이걸 알아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너희들의 생각은 기초부터 틀렸고, 네. 그리고 심지어 경멸조로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 근데 나는 학자도 아닌 내가 알아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범주에 그게 어느 정도라도 진지하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엔 지구상의 그 천문학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하나만 이제 보면은 마치 이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제 제일 위험한 것처럼, 그렇죠. 예, 사실 이런 연구나 이런 걸 할 때 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된 것과 되지 않은 것과, 그리고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내는 것, 그 단계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실제 천문학자들도. 예. 그런 거를 이제 거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건데, 저도 이제 그러한 메일 같은 걸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좀 어렵죠. 예,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 한 권 읽고 혹은 본인이 이제 뭔가에 꽂혀가지고 네. 그런 방면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리서치는 부족하고 그 에고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대화도 되지 않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난 뭐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하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소양이 있는가? 네. 아마 그렇지는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디테일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오늘 페이스북에 갑자기 땡겨섰는데 디테일 없는 통찰은 맹목이고 통찰 없는 디테일은 공허하다. 라는 얘기, 칸트를 빌려 쓴 거죠. 예, 근데 사실 디테일에 물론 일반인들이 또 너무 디테일을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을, 웬만한 디테일은 다 채워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통찰이 나오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책을 쓰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역시 지금 굳이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이런 것까지 커버를 하고 있구나. 다 네. 하나하나. 그렇죠.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조금 찾아보면서 이런 연구가 정말 논문으로 나왔구나.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놀라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항상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어려운 듯 하나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어려웠고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또 네. 좀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아까 뭐 그 요동 관련된 네. 부분들, 밀도 요동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외우진 못하시더라도 아 이런 걸 했었고 대충 이런 얘기였지 정도는 얼마 안 된 거예요. 심지어 예, 기억을 하시면 감사하겠고 전명훈 교수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이제 홍승수 박사님은 여기에 준할 정도로 또 재밌는 얘기를 항상 갖고 오시니까 네. 홍승수 박사님 재밌었으면 얘기 좋겠습니다. 박사님은 항상 컬러풀한 네. 기와 함께 오늘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가 별로 접하지 못해봤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다 들어본 얘기로 시작을 하시는군요. 네. 사실 재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작 페이지를 재탕을 했고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처음 와서 제 연구 소개할 때 사용했던 비유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알던 관측기기 망원경과는 조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개념의 재미있는 망원경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게 예. 참 우리가 망원경 하면은 온갖 거를 다 네. 다루잖아요. 천문학 얘기를 하면서는 뭐 적외선, X선, 뭐 기타 등등 전파 망원경 그렇죠. 네. 그것 외에 또 새로운 형태의 망원경이 있다. 예, 새로운 개념의 망원경. 개념의 망원경이 네. 있다. 네. 네. 그리고 비단 망원경 소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망원경으로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지까지 예,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망원경 시중에 판매하는 망원경 광고는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예. 그러기엔 너무 비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광고를 주실 수 있다면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페이지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이제 세포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은하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서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녀의 외모가 아니고 네. 여기서는 형성. 예, 포메이션입니다. 네. 네. 천문학에서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가 아주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뭐 명확한 정답을 뭐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표준 우주 모형에서 제시하는 아주 그럴싸한 은하 형성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계층적 은하 합병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은하의 모습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던 게 아니라 보다 작은 구조의 어떠한 시스템이 서로 병합을 하면서 네.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하의 형성에 관련해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 현대 표준 우주 모형을 가정한 어떤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잘 이제 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현재 관측되는 은하들의 특성이나 그 은하들의 분포를 아주 그럴싸하게 재현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대체로 잘 설명할 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실종된 위성은하 문제, Missing Satellite Problem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난 영상들에서 몇 번 설명이 됐던 걸로 그렇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은하가 여러 은하들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이제 커다란 은하를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큰 은하들을 보면은 그 주변에 보다 작은 스케일의 외소 은하들이 이제 많이 존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네.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관측에서는 시뮬레이션보다 그 개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럼 이 외소 은하들은 다 어디 갔지?라고 이제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종된 거군요. 네, 이와 비슷한 결의 문제가 이제 실종된 세부 구조 문제, Missing Substructure Proble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은하들이 이제 충돌에 의해서 그 크기를 몸집을 키워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하들이 충돌하는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은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면서 그 조성력에 의해서 이제 은하들이 가지고 있던 별들을 주변에 흩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하들의 충돌이 뭐 한두 개 가지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수의 은하들이 저렇게 충돌을 하면서 그 각각의 은하들이 가지고 있던 별들을 주변에 저렇게 흩뿌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은하 주변에 그 별들이 충돌한 그 흩뿌려진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하 합병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은하들이 이제 많은 그 충돌을 겪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복잡한 그 충돌 흔적을 남기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거는 이제 실제 관측된 은하들의 모습입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제 쉘 스트럭처, 이게 껍질 구조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네. 예, 이것들이 바로 이 은하가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쉘 스트럭처를 가지는 은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많이 관측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러한 세부 구조들은 왜 관측이 안 되는가? 어떤 은하들의 경우는 아예 없나요? 뭐 잘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는다. 예, 잘 보이지가 네. 않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생각을 한 게 이러한 구조들이 주변의 외소 은하들이라든지 어떤 세부 구조들이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실제로는 있지만 그걸 관측하기가 단지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단순한 답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아니라면은 뭐 우주 모형이 틀렸거나 그렇죠. 시나리오가 틀렸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건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건드리는 네, 거지. 네.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니까 네. 우리 그 우주의 나이처럼. 그렇죠. 네. 저는 이론을 하고 관측을 하시지만 항상 관측이 제대로 됐을까? 막 이런 항상 그런 의심을 하죠. 이 그쵸. 이론하는 네.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애초에 그리고 어둡고 희미한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관측이 안 된 건 아닐까. 이러한 어떤 질문을 가질 때 보고 싶은 대상은 넓은 영역의 은하 주변에 넓은 헤일로에 퍼져 있는 아주 매우 어둡고 희미한 구조를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네. 저희가 그걸 관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대상이 이제 그러한 어떤 합병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네. 별에 흩뿌려진 흔적, 그 쉘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은하 주변의 외소 은하들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네. 결국은 보고 싶은 대상은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매우 어둡고 희미한 구조를 검출해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생각까지 쉬울 것 같지 않네요. 그쵸. 그냥 뭐 옆에 밝은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집어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매우 어둡고 희미한 구조를 천문학에서는 표면 밝기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밖에 안 왔다. 예, low surface brightness 천체라고 예, 예. 말을 합니다. 이러한 대상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하던 천체들, 보통의 천체들과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하던 대상들은 주로 이러한 별 탄생 영역 또는 성단 또는 은하 이러한 특정 천체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특정 천체들을 타겟으로 하여서 자세하게 분해하여서 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자세히 분해하여서 본다기보다는 넓은 영역에 이제 퍼져 있는 아주 어두운 구조를 이제 검출을 해내고 싶다는 점에서 네.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가 이제 가수 콘서트를 임영웅 선생님의 콘서트에 갔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임영웅 가수님의 얼굴을 너무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죠. 모공 하나하나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싼 그 망원 렌즈를 가지고 이제 클로즈업해서 이제 찍었던 반면에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 콘서트장의 분위기를 좀 담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야광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위기를 담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줌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보다는 시야각이 넓은 그렇죠. 예, 뭐 이런 렌즈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담아야겠죠. 네.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임영웅을 가져오셨죠? 뭐 팬이기도 하고요. 네. 팬이기도 하고 가장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좋아하는 가수이지 네.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 특정 천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구경이 큰 망원경들을 주로 사용해서 네. 관측을 했었습니다. 구경이 크면은 두 가지가 좋은데요. 하나는 이제 집광력이 좋다. 어두운 천체에서 오는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분해능이 좋다. 구경이 크면 클수록 더 자세하게 분해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 망원경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대구경 망원경의 특징이 시야각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제 F수가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수, F 넘버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카메라를 좋아하시면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의 어떤 기능을, 성능을 표현하는 그 지표 중 하나입니다. 네. 정의는 어떤 광학계의 초점거리를 광학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경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네. 이 값이 크다. 그러면 F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시야각이 좁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야각이 좁으면 그만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면적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상이 어두워지고 네.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야 되고 그래서 뭐 느린 광학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구경이 큰 광학계들은 F수가 굉장히 큽니다. 네. 뭐 F10 이상, 15, 20까지 가는 것도 있는 거라. 그래서 시야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하늘의 어떤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분해하여서 관측하기 유리한 거죠. 우리 망원경 줌 당겨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초점거리가 길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이 현재 천문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망원경들을 이용해서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희미한 구조를 검출하자니 그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시야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콘서트의 비유를 들자면 저희는 그 야광봉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줌 렌즈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각이 넓은 어떤 렌즈나 기기를 이용을 해야 한다. 제가 방금 망원경을 줌 땡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줌 땡기는 건 카메라고 네. 망원경은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거 아니면 네. 줌 땡기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초점거리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돼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전체 망원경들은.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망원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줌 렌즈라기보다는. 그래서 시야각이 좁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런 대구경 망원경들은 거울을 씁니다. 반사 망원경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경을 크게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의 반사 망원경들은 그래서 이런 거울이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울을 이용해서 이제 빛을 모아서 이제 초점 면으로 빛을 보내기 위해서 네. 이제 주변에 그 복잡한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체가 천체에서 온 빛이 거울을 통해서 초점면까지 가기 전에 이런 복잡한 구조체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네. 구조체를 통과하면서 이제 별빛이 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조체가 회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제 구조체가 복잡할수록 그 회절 패턴이 또 복잡해지게 될 거고요. 그 회절 패턴을 다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지만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희미한 구조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이 회절 패턴이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미세한 시그널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절 패턴이 있으면 구조체에 의한 회절 패턴이 있으면은 그것에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자잘한 자본들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셈인데 네. 우리는 좀 자잘한 걸 좀 넓게 보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반사망원경들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공기의 어떤 요동에 흐름에 의한 네. 어떤 상의 흔들림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그렇겠네요. 얘기고요. 네. 그것들이 또 이제 상의 어떤 불균일성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좁은 영역을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야각이 넓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희미한 구조로 검출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존에 쓰던 대형 망원경들이 불리하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 차라리 F수가 작은 시야각이 넓은 렌즈를 이용하자. 카메라를 이용하자. 네, 여러분 그 팟캐스트 듣는 분들 위해서 그 다나와에서 지금 캐논 줌 렌즈를 검색을 하셔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뒤에서도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상용 렌즈를 사용을 해서 관측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실제 사용되는 렌즈여서 일부러 이게- 제가 검색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뭐 재미삼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네. 이걸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수가 작은, 즉 시야각이 넓은,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넓은 영역을 밝게 빠른 광학계로 관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좋은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거울이 아닌 이제 렌즈입니다. 이것은 렌즈는 앞뒤가 막혀 있는 광학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의 어떤 요동이 그 다음에 회절 패턴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렌즈는 수차가 많은 거 아니야? 또는 안에서 뭐 빛이 산란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이 테크놀로지 아주 발전된 기술로 예, 그런 회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산란광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비싼 렌즈 같은 경우는 그 렌즈 표면에 나노 단위의 어떠한 그 코팅을 함으로써 산란광들을 잘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네요. 예, 아주 성능이 뛰어난 그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파파라치 같은 분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렌즈? 실제 누가 쓸지 궁금하네요. 아마 임영웅 가수님의 그 열렬 팬들께서 그 콘서트 가면은 그 대포 망원경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대포 맞아요. 카메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을 쓰시지 않나 네. 싶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데 문제는 구경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구경이 크면서 이제 F수가 작은 망원경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구경이 크면서 초점 거리를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경이 작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분해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해능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희미한 넓게 퍼진 희미한 구조를 검출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자세하게 분해해서 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마치 야광봉들을 보는데 야광봉을 들고 계신 팬분들의 얼굴들을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해능이 떨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렌즈가 가지고 있는 약간은 떨어지는 분해능이지만 이런 희미한 구조를 검출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집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조를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경이 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망원경 여러 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렌즈들을. 이건 뭐 다연장 로켓 뭐 그런 거 같은 그렇죠. 네.
이 논문에서 지금 논문을 캡처해 온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망원경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용한 것이 캐논 렌즈입니다. 네. 예. 정확히 요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오, 1,000만 원짜리 그렇군요. 렌즈를. 요것을 48개, 예, 24개씩 이제 두 세트, 24개씩 묶어서 이제 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망원경 구축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쵸. 상당히. 예, 예. 이건 뭐 한 5억 정도 50개를 봤자 네. 한 5억 정도 드는 거니까. 그쵸. 예. 보통 거대한 망원경은 이제 판매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하게 디자인된 거고 크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뭐 수천억까지도 예. 건설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상용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뭐 비싸긴 하지만 뭐 그런 뭐 특수한 망원경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적은 에너지로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근데 물론 이미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사서 더 넣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아,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말씀이신가요? 연구자에 따라서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그냥 예. 붙이면. 예. 네. 그러한 점에서 확장성도 훨씬 용이하고요. 예. 광학계 렌즈뿐만 아니라 검출기, 카메라도 상용 제품을 씁니다. 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SBIC이라는 캐나다의 검출기 회사, CCD 만드는 검출기 회사가 있는데요. 다 상용 제품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일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용 제품이다. 네네네. 네네. 실제로 아마추어 관측, 취미로 아마추어 천체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러한 개수를 늘려서 같은 영역을 한꺼번에 관측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오, 엄청난 수의 광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따로 찍는 게 아니고 렌즈를 키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카메라가 지금 이 모든 렌즈가 지금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거다. 네,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합치는 거군요. 그거를. 맞습니다. 오. 이미지를 합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예 완전 무기인데요, 이거. 네. 방사포 북한이 지금 겨누고 있다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렌즈가 같은 영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는 얘기는 구경이 커지는 효과가, 그러니까 그 집광력이 커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네. n개의 렌즈가 있을 때 이거를 다 합친 구경의 크기는 이제 루트 n을 곱한, 그러니까 개개의 렌즈의 직경에다가 루트 n을 곱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초점거리는 변하지 않죠. 초점거리는 각각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400mm, 지금은 400mm죠. 예, 400mm 초점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점거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 구경만 늘어나기 때문에 f수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망원경의 파워는 f수가 0.39 정도가 되는 구경 1m짜리 렌즈라고 망원경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아마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f수가 0.39라는 것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새로운 타겟을 저희가 검출해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단종이 되거나 네. 그 모델이 단종이 되면은 그게 슈퍼컴퓨터는 그래도 그 다음 세대 거를 이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이러한 경우는 카메라가 성능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그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네, 캐논이 뭐 갑자기 저걸 중단을 시키거나 그럴 수도 네. 있죠. 심지어 아니면 망하거나. 네. 제가 단종시키고 네. 이 렌즈가 제조된 게 201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네. 네. 아마 여기서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매우 어려운 기술이어서 네. 이게 팍팍팍 그 컴퓨터 마냥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괜찮겠군요. 네. 지난달에 김영환 연구원님께서 나오셔서 스바루 망원경에 대해서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용한 기기가 스바루 하이퍼 스프링 캠인가? 예, 그 기기를 이용했다고 하셨거든요. 하이퍼 스프링 캠을 만든 회사도 캐논이더라고요. 야, 하이 퀄리티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다. 네. 역시 니콘보단 캐논인가요? 캐논 관계자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간접 광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의 망원경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잠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아하. 네, 잠자리 곁눈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진짜. 우리의 눈이나 망원경이 똑같이 이제 빛을 모으는 렌즈, 망원경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여러 개가 뭉쳐 있을 때 마치 겹눈 것 같고, 이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특히 잠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겹눈의 형태하고 이제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요 망원경 시스템의 이름을 드래곤플라이 텔레포터 어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네. 드래곤플라이가 이제 잠자리고요.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망원경이 있다라는 야. 것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의 멤버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분이 이제 연구 책임자 중 한 분이신 로베르토 에이브램
교수님이시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었나? 네, 네. 거기 천문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피터 반도쿰 교수님이십니다. 예일 대학교의 천문학자이시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예, 분이십니다.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름으로 예. 봐서는 그런데. 네, 네. 아주 흥미롭게도 요 피터 반도쿰 교수님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개인 소개가 있는데요. 예일대학교 천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 취미 생활이 잠자리 사진을 찍는 거를 실제로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영감을 얻은 걸까요? 잠자리에서 그러면?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냐? 제가 찐 덕후신데 와. 예, 잠자리에 관한 책도 쓰시고 네. 음. 이런 것에서 영감을 얻지 않으셨을까? 예, 감히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망원경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반사 망원경의 어떤 구조체가 어떤 희미한 스트럭처를 검출을 해냈는데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제 반사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굴절 망원경, 뭐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차이가 나긴 나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의 은하를 보시면 실제로 세부 구조들이 보이죠. 예, 그런 쉘 스트럭처들이 보입니다. 아, 이는 복잡한 형성 과정을 겪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뿌연 그러게요. 예, 뿌연 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하인가? 은하의 헤일로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그것도 있는데 쉘 스트럭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근데 얘는 사실 은하가 아니라 별입니다. 아. 예. 어떤 포인트 소스 점광호에서 나오는 별인데 이것이 별빛이 회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뿌연 헤일로 스트럭처를 만들게 됩니다. 노이즈가 많이 꼈네요. 그렇죠? 헷갈리죠. 이게 은하의 헤일로인지 그러니까요. 예, 회절 패턴인지 헷갈립니다. 이거를 굴절 망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은 그러한 패턴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그렇네요. 것이죠. 따라서 점광홍에 의한 어떤 회절 패턴보다 실제로 넓게 퍼져 있는 실제 스트럭처들을 훨씬 더 잘 검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까 그 망원 렌즈 하나를 가지고 300초 노출을 줘서 찍은 것이고요. 네. 오른쪽은 여러 대의 망원경들에서 찍은 이미지들을 다 이제 스택을 한 겁니다. 컴바인을 한 겁니다. 차이 많이 나는데요, 진짜. 그렇죠. 네. 왼쪽에 보시면 뭐 까만 점들이 이제 컴팩트한 소스에서 오는 빛이고 뒤에 하얀색 노이즈가 있는 하얀색 배경이 이제 그 밤하늘 배경일 텐데 네. 노이즈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컴바인을 하게 되면은 합치게 되면은 노이즈 레벨이 쭉 내려가면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그 뿌연 그 스트럭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이즈한 이미지에서 왼쪽에선 보이지 않던 게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런 어둡고 희미하고 이게 넓게 퍼진 구조까지 이렇게 검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걸 다 합치면 저 35만 4,900초 네. 노출을 준 그런 효과가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머리도 좋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많이 합성을 하여서 스택을 하여서 뒤에 보시는 흐린 구조를 이제 디텍트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 보시는 컴팩트한 소스들의 밝기가 워낙 밝기 때문에 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컴팩트 소스에서 오는 빛을 적절히 마스킹을 해주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그 흐린 구조들을 더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마스킹을 한 후에 구조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렇게 뒤에가 네, 잘 보이게 되는군요. 저러한 희미한 아주 어둡고 희미하고 뿌연 넓게 퍼진 저런 것들 이제 검출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 근데 저 앞에 있는 천체들하고 뒤에 있는 스트럭처들이 관련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알 그렇죠. 수가 그것도 있나? 알아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앞에 있는 소스들은 이제 보통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일 가능성이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럴 네.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뭐 다른 관측을 통해서 분리해낼 수 있겠죠. 예, 아마 다른 카탈로그, 다른 관측에서 온 어떤 정보들을 기반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게 퍼진 어떤 구조에 대해서 검출을 해낼 수가 있다. 심지어는 이런 넓게 퍼지고 어두운 이 구조가 밤하늘의 밝기보다 낮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진짜. 가능한 일인가? 밤하늘의 밝기보다 낮은 어떤 구조를 어떻게 이제 검출해내지 그러게요. 싶은데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잘 밤하늘의 밝기를 잘 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 예. 첫 번째 주요 연구 성과는 가까운 은하들의 헤일로 구조를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은하들의 헤일로는 은하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떠한 구조체이고요. 네. 당연히 하늘에서 넓게 퍼져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깊게 찍다 보면은 은하 주변에 있는 뭐 이러한
세부 구조들을 이제 잘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이러한 세부 구조들의 분포를 통해서 은하들의 형성에 대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런 거는 일반 망원경은 뭐 구경이 크고 이런 천체 망원경은 잘 안 보이는 안 부분들인 보이겠죠. 거죠. 네, 잘 안 보이겠죠. 이 넓은 영역에 대해서 저렇게 깊게까지 관측을 아예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 앞에도 뭐 X선이니 무슨 어쩌고 저쩌고 네. 온갖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못 보고 있는 것을 네. 우리가 흔히 그쵸. 보지 못하는 되게 가시광 영역이라 한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본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역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맞습니다. 네. 라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기존의 대형 망원경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뭐 이러한 중간에 이러한 은하들의 그렇죠. 일부 영역, 별 탄생 영역 하나, 아, 요거를 확대해서 자세히 분해해서 본다. 네, 뭐 이런 네, 게 네.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까지 내려가는 것은 이제 힘들다. 네. 예, 목적에 맞지 않는다. 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은하 주변에 있는 은하 헤일로에 존재하는 또는 은하단에 존재하는 많은 수의 아주 희미한 외소 은하들을 많은 수 발견했습니다. 아, 네. 먼저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은하가 존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사실 이제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기술들을 통해서 잘 검출을 해낼 수가 있고 뿌옇게 지금 구름처럼 예, 여기 이렇게 외소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검출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싱 세트라이트 프로블럼, 그 잃어버린 외소 은하 문제들이 있었는데 보면은 실제로 이런 아주 엄청난 관측을 통해서 어두운 은하들을 많은 수 발견했다는 얘기는 더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검출하긴 힘들지만 이런 관측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어두운 수의 외소 은하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게요. 네, 실제로 존재하겠구나. 예, 그 외소 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잃어버린 외소 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런 개연성을 좀 만들어 주네요. 네, 그 그렇죠. 아까 그 뭐죠? 그 계층적 병합이었나요? 뭐. 네, 계층적 은하합병. 예, 네. 은하합병 그 모델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예, 그렇죠. 네네. 서포트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래곤플라이 망원경이 하는 일은 이렇게 넓은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은하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출해내는 게 이 망원경 역할이고 네. 실제로 이렇게 발견된 은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이제 후속 관측으로 대형 망원경들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수의 외소 은하들이 발견이 되어서 이 은하들의 하나의 특성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은하들의 질량은 얼마일까? 뭐 금속 함량은 얼마일까? 나이는 얼마일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후속 관측을 진행을 해봤을 때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얻었는데요. 오. 은하들의 질량을 알고 싶어서 이제 대형 망원경으로 은하의 속도를 그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운동 속도를 한번 관측을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별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이 별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은하 내의 중력장의 세기가 크다란 얘기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속도를 만들 수 있는 중력장은 지금 보이는 이 희미한 별로 가지고만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런데 그 암흑물질의 비율이 거의 이 은하 질량의 99% 이상인 것 같다. 어이구. 라는 결론에 내리게 됩니다. 오, 저런 경우에도 은하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네. 별의 수가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은하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별이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은하라고 할 수 있는 거. 한 개는 그것도 맞는 그렇죠. 뭐 정말, 별은 네. 존재하긴 하죠. 검출이 됐으니까. 예.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너무- 그리고 어떤 중력적으로 뭉쳐 있는 예, 존재이고 실제 크기도 크고.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중력적으로 묶여 있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구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질량은 심지어 엄청 많구나. 와. 예. 다크 갤럭시네요. 아까 다크 스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다크 갤럭시 미묘하게 그렇죠. 연결이 되네요, 네. 진짜. 뭐 이러한 이제 후속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외소 은하 같은 경우는 드래곤플라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발견이 돼서 이 은하의 이름도 드래곤플라이 44라고 이제 명명이 된 은하입니다. 네. 그 잠자리를 결국은 은하 이름까지 확정시키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된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한 거니까. 네. 네. 또 다른 이제 새롭게 발견된 외소 은하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을 해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은하는 별들의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들의 속도가 느린 거죠. 네. 중력장의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고 이 중력장의 세기는 관측되는 이 희미한 별들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다른 얘기로 암흑물질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게요. 라는 결론에 또 내리게 된 은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외소 은하다라고 하면은 암흑물질의 비율이 높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네. 요 은하의 경우에는
분석을 해봤을 때 암흑 물질이 거의 없는 외소온화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천문학계 적지 않은 파장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아주 신선한 연구였다. 그렇게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걸로 하고 있군요. 네. 물론 뭐 이 논문이 나간 이후에 뭐 많은 수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뭐 측정이 잘못됐다, 거리 측정이 잘못됐다, 뭐 매스 측정이 잘못됐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소온화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아주 신선한 연구였다. 네. 그리고 요 연구의 시작은 드래곤플라이 어레이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망원경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마치려고 했으나 한국에도 비슷한 개념의 망원경이 있어서 마저 그렇군요. 소개를 안 시켜드리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 중력파 우주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7차원 망원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망원경입니다. 7차원 망원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야심적인데요. 네, 요 왜 이름이 7차원 망원경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구경의 망원경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상용 망원경들의 어떤 합으로 관측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 개념의 망원경이다.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 렌즈는 아니고 망원경을 가지고 하시는가 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망원 렌즈와 망원경의 차이는 이제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죠.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구경은 50cm 그다음 F수 F3 정도 되는 이제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20대를 연결을 해서 관측을 하고 시야각은 1.25 디그리 스퀘어 디그리 정도로 매우 이제 넓다. 그리고 이 7차원 망원경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망원경마다 서로 다른 필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이제 차이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1.25 스퀘어 디그리, 저 시야각의 1.25 스퀘어 디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확대해 보시면 보름달이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아주 매우 넓은 하늘의 영역이다라고 그렇네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조그맣게 JWST의 그 시야각을 네. 멀리 봐야 되니까 저는 깊이. 이제 깊이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 하나 1.25 스퀘어 디그리 정도 되는 필드를 20개의 망원경이 이제 동시에 본다. 라는 게 되겠고요. 또는 요 그 얼라인을 다르게 하면은 20개의 망원경들이 서로 다른 영역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서베이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도 하고. 다른 모드의 관측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의 망원경이 각각 다른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요 이제 GIF에 잘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천체에서 오는 빛은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분포가 있습니다. 네.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 흑체 복사에 의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그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게 이 천체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요. 고전적으로는 요 천체에다가 슬릿을 대서 분광기를 통과를 시켜서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으로 아주 번거로운 방법으로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측광학적인 이미징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천체의 스펙트럼을 계략적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바로 요 빛을 통과하는 그 파장폭이 좁은 협대역 필터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특정 파장 그 범위에 들어오는 빛만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필터는 서로 다른 필터를 가지고 이제 동시에 하나의 대상을 찍게 되면은 서로 다른 파장 영역에 들어오는 플럭스들을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레졸루션이 낮은, 분해능이 낮은 어떤 스펙트럼을 저희가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주 진짜 신기한 개념이. 그러게요. 분해능이 목적은 아니니까. 네. 분해능 낮아도 되지만 지금 영상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 저 유튜브를 보세요. 여기 지금 보라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쭉 바뀌는 그 신기한 그 은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걸 찍은 거잖아요. 네. 최근에 첫 번째 관측 결과라고 이제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망원경 어레이군요. 네,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7차원 망원경. 20대가 목적인데 지금은 한 10개 정도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10개쯤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슬릿을 이용한 분광 관측은 어떤 타겟의 뭐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그 스펙트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광 관측을 하면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각 픽셀별로 이러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놀라운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각 픽셀별로 이 스펙트럼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진짜 놀랍지 않은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게 분해능이 만약에 엄청 높아지는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그 픽셀도 훨씬 작아질 테니까
얻어낼 수 있는 스펙트럼의 뭐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사실 분해능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간 분해능이 있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스펙트럴의 파장 분해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만큼 네. 작은 파장 영역에 대해서 요 스펙트럼 그 플럭스를 찍을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그 스펙트럼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필터의 파장 폭이 좁아야겠죠. 예, 파장 폭이 좁아야겠죠. 그렇군요. 네. 물론 그러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 노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협대역 측광을 하게 되면은 어설프지만 계략적인 그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왜 7차원 망원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예, 이것은 저희가 이 망원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기반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천체가 가지고 있는 하늘상에서 위치 정보가 있겠죠. 2차원이고. 2차원 정보.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장에 따른 플럭스 정보 2차원이죠. 예. 이러한 정보, 이러한 그 천체 스펙트럼을 알고 있으면은 천체가 우리로부터 어떤 시선 속도를 가지는지도 알 수 있고요. 네. 1차원, 천체까지 거리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차원. 그다음에 이러한 관측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 1차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총 이제 7차원에 대응하는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7차원 망원경 7DT 줄여서 네. 이러한 이름을 네이밍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당연히 이제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는 병광성 또는 초신성 연구. 아까 인트로로도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네요, 진짜. 네. 이런 병광천체 연구도 할 수 있고 또는 태양계 소천체 연구. 태양계 그 소천체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범위가 매우 넓으니까 네네.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시간에 따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태양계 소천체 연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블랙홀 연구, 별 연구, 은하 진화 연구, 우주론 연구까지 정말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개념의 망원경이 한국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외국의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직도 한국에는 기초과학이 없다. 기초과학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흡족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이분들은 다 몇십 년 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뭐 제 또래면 자기들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거기서 생각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조차도 이걸 보면서도 한편으로 관념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우리나라 핸드폰만 만들고 있지 않다. 이런 망원경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서울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분위기 보니까 네. 서울대 중력파 우주연구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런 유효한 그리고 특성 있는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10개를 운용을 한다고 하시고 네. 20개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초과학적인 뭐 천문학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돈이 부족한 대로 뭐 연구비 문제 이런 것도 좀 제기됐었는데 네. 부족한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는 분명하니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제는 그런 관념은 좀 버려야겠다. 네. 물론 뭐 기초과학 연구는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고 항상 뭐 더 많은 투자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이젠 정말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자, 솔직히 여기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 오늘 누가 7차원 망원경이라고 검색을 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의 뭐 망원경 현황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런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실 뭐 10여 년간 해온 일이지만 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뭐 KMTnet 망원경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거의 최초로 전달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거 우리가 만들고 있을 때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 지인이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을 하셨기 때문에 망원경 시스템을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뭐 지금은 생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만들 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드리고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당시에 들었을 때도 되게 생소하고 참신했던 거예요. 한국은 이런 거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학 예산 관련된 부분도 이런 노력들을 사실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걸 좀 자세히 알면 그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죠. 예. 근데 이분들이 좀 잘못 생각을 하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연구비에 뭐 세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잘못 운영되는 것도 있겠죠, 있기야. 근데 그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 영역은 사실은 이 연구 관련된 분은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어디에서 그쪽이 새는지. 네.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를 다 이 필터 얘기 나왔는데 필터링 해가지고 네. 정말 필요한데 쓰고 필요하지 않게 관용적으로 잘못 사용된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지 필요하다 한들. 근데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네. 접근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어려워지면 어렵죠. 어떡하냐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연구자들이 연구재단에다가 연구 계획서를 내고 이제 돈을 따고 이런 것들 펀딩을 따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빅사이언스를 몰아준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10%의 우수한 10%도 아닐 수도 있어요. 5%의 우수한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돈을 다 몰아주고 나머지 95%의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좀씩 그 예전에 하던 것만큼이라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구비를 1년이라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대학원생을 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연구가 이제 쉬어지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다른 교수님들 하는 연구에 이제 껴서 한다든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기존에 뭐 만약에 교수라면은 테녀를 딴 그런 이제 정규직인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갓 임용된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박사후 연구원들은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연구 결과, 그 연구재단에서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반응이 딱 그런 반응이에요. 정말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예. 5%에게 돈을 다 주고 95%는 연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정말 심각합니다. 네. 네. 제가 삼태성제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지난번 선거 전에 방송에도 나오셨던 황정아 네. 박사님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황정아 박사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연구비 부분이었고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또 상당히 많은 표로 당선이 되셨고 지역구도 대전 유성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목소리를 내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결정들이 좀 번복이 될 수 있는 혹은 네. 뭐 보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미 데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여파가 몇 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그 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네. 여파가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저희 팟캐스트를 듣고 보시는 분 중에 뭐 정치권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야당이 표를 많이 얻었잖아요. 여튼 이거는 뭐 정부 여당에서 진행하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비 삭감은 여하튼 이 부분은 표를 많이 얻은 만큼 좀 번복을 위해서 뭐 정치적인 건 다 떠나서 네. 예. 네, 정말 정치적인 거 다 이건 떠나서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네, 예. 기초과학을 그렇게 다 죽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네. 살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바로 아주 윗선 아니면은 문제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면 이번에 선거 결과를 계기로 좀 반대의 그 흐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대로라면 이미 데미지가 있었는데 데미지가 더 심해지기 전에 막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과학계 분들이라면 여기 우리 방송에 십몇 년간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황정아 박사님 뭐 잘해주시고요. 네, 조만간에 한번 뵙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기한 우주 얘기 늘 하고 있지만 때로는 신기한 우주 얘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기한 기술적 접근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기도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기초과학과 기술, 관측 기술 혹은 컴퓨팅 뭐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비용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 네.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뭐 컴퓨터를 돌리고 뭐 관측을 하고 망원경 어뢰를 새로 만들고 하는 건 다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형이상학으로는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머리로 그렇죠. 했잖아요. 말빨로 우주를 재구성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는 옛날에 끝났고 다들 이제 현실에서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는 6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